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으로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 연료 사용 제한이 풀리면서 민간에서 다양한 형태의 우주 발사체를 연구, 개발 또는 생산, 보유할 수 있게 됐다. 청와대는 이를 두고 한국판 뉴딜 정책이 우주로까지 확장되는 길이 열렸다고 평가했다. 김현종 청와대 안보실 2차장은 28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소식을 전했다. 김 2차장은 1979년 한미 미사일 지침 채택 이래 우수 발사체의 고체 연료 사용 제약하에 있었다며, 그러나 이제 2020년 7월 28일부터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과 연구소, 그리고 대한민국 국적의 모든 개인들은 기존의 액체 연료뿐 아니라 고체 연료, 하이브리드형 등 다양한 형태의 우주발사체를 아무런 제한 없이 연구, 개발하고 생산, 보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 개정을 계기로 연구 개발을 지속할 경우 한국은 2020년대 중후반까지 500에서 2000km의 저궤도 군사 정찰 위성을 쏘아올릴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군의 정찰 능력이 비약적으로 향상될 것이라는 게 김 2차장의 설명이다. 그는 50조 원 가까운 국방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눈과 귀가 부족했다면서 전작권 환수와 안전한 한반도와 동북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청와대가 특히 주목한 것은 경제 효과다. 김 2차장은 미사일 지침 개정은 민간과 개인, 우주산업에 뛰어들기 열망하는 젊은 인재를 우주로 이끄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우리 과학자들이 개발한 우주 발사체로 우리 위성을 쏘아올리고 각국 탐사선을 우리 발사체로 쏘아올리는 날도 올 것이라면서 한국판 스페이스X가 가상이 아니라 현실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광복절에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만들자고 연설했다며, 한국이 우주로 본격적인 발걸음을 내딛는 토대를 만들면서 경제가 발전하고 안보는 더 튼튼해지고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가 보다 가까워질 것이라고 했다. 이 같은 맥락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3일 국방과학연구소에 방문해 수입에 의존하던 공군 정밀유도 무기가 국산화에 성공했다. 조만간 우리 기술로 군사정보 정착 위성까지 보유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스스로 책임지는 국방, 우리 손으로 만드는 한반도 평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갖고 국방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를 계속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미 미사일 지침은 1970년대 한국 정부의 지대지 탄도 미사일 백곰 개발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당시 미사일 관련 기술이 없던 한국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미사일 개발 지원을 받는 대신 미사일 지침을 정하고 미사일 사거리는 180km, 탄두 중량은 500kg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후 2001년과 2012년, 2017년에 이어 이번까지 총 4차례 개정을 거쳤다. 이번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에 사거리 제한 해제는 포함되지 않았다. 사거리 제한 해제 대신 고체 연료 사용 제한 문제를 먼저 해결하기로 한 이유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주권 국가로서 세계에서 알아주는 군사 파워를 가지고 있는 이런 국가에서 눈과 귀 역할을 하는 인공위성은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필요를 감안했을 때 이것이 더 급하다, 더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안보상 필요하다면 800km 사거리 제한 문제도 언제든지 미측과 협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반도 안보의 새 변수, 중거리 미사일 경쟁. 미국이 중거리 미사일 조약에서 지난 8월 2일 최종 탈퇴하면서 세계는 새로운 미사일 군비 경쟁에 돌입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같은 날 호주에서 냉전 시기 군축조약에서 탈퇴한 만큼 태평양 지역에 몇 달 안에 중거리 재래식 미사일을 배치하고 싶다며 동맹국 및 파트너국과 긴밀히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INF 조약을 종료한 지 16일 만인 8월 18일 중거리 순항 미사일을 시험했다.
미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캘리포니아 샌니콜러스 섬에서 재래식으로 설정된 지상 발사형 순항 미사일의 비행시험을 실시했다. 미사일은 500km 이상을 날아 표적을 정확하게 맞췄다고 한다. 미국은 이어 2023년까지 중거리 탄도미사일도 개발해 실전에 배치할 계획이다. 에스퍼 장관의 발언은 곧바로 반발과 우려로 이어졌다. 러시아는 타스 통신이 고위 관리를 인용해 만일 미국이 동아시아에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배치하면 러시아도 대응 조치를 할 것이라며 미국 미사일을 배치한 국가는 러시아의 잠재적 핵공격 목표가 될 것이라고 협박했다. 중국도 8월 5일 자환 95에 미국이 동아시아 국가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면 동아시아 지역엔 치열한 핵무기 경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했다. 환 95는 특히 한국과 일본을 겨냥해 한 일은 미국의 총알바지가 되어서도 중국의 적이 되어서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미국이 상정할 수 있는 중거리 미사일 배치 지역은 일본과 한국, 호주와 동남아 국가, 팔라우 제도 등으로 보고 있다. 이에 한국과 일본은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한국은 이미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의 성주 배치를 놓고 중국의 극렬한 반대를 겪었다. 중국은 사드 배치에 대응해 한국 관광을 중단시키고 중국에 있는 롯데마트 등 한국 기업에 불이익을 주기도 했다. 사드 여파가 발생한 지 수년이 지났지만 한중 관계는 여전히 냉랭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에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면 중국은 한국과 단교할 것이라는 지적까지 나온다. 한국이 한미동맹에서 앞으로 겪을 방위비 분담금과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에 이어 미 중거리 미사일 배치는 한미 간의 최대 동맹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비해야 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중국과의 관계와 한미동맹을 놓고도 심각한 고민에 빠질 것이다. 유럽에서 처음 시작한 INF 사태는 이제 동아시아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INF 조약은 1987년 12월 8일 로널드 레이건 미 대통령과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유럽에서 핵군비 통제를 목표로 합의한 양자 군축조약이다. 1988년 6월 1일 발효했으며 지속기간은 무기한이었다. 이 조약에 따라 사거리 500에서 5500km 사이의 모든 지상 발사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그 발사기, 관련 구조 및 지원 체계를 완전히 없애기로 했다. 그 결과 미국과 소련은 2692개의 중거리 미사일을 상호 검증 과정과 현지 사찰을 거쳐 파괴했다. 이 조약은 올 8월까지 32년간 지속됐다. 레이건과 고르바초프가 INF 조약을 체결한 것은 미소의 핵무기 경쟁 가속화를 막기 위해서였다. 소련은 1970년대 중반 미소의 핵전력 균형이 어느 정도 달성됐다는 인식이 들자 소련이 구형 중거리 탄도미사일 SS-4와 SS-5를 SS-20으로 교체했다. 이 바람에 유럽에서의 핵균형이 일시에 교란되고 소련의 핵위협이 질적 및 양적으로 커졌다. 유럽의 안보 질서가 무너질 분위기였다. 이에 위기감을 느낀 미국은 슈미트 서독 총리 등과 회의를 여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급기야 1979년 11월 네이토는 장관회의에서 소련의 새로운 중거리 핵장착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두 가지 계획을 내놓게 됐다. 첫째로 소련과 중거리 미사일 군비 통제 협상을 추진하고, 둘째로 소련 SS-20에 대응할 수 있는 미국의 중거리 핵장착 지상 발사 순항 미사일과 탄도미사일인 퍼싱-1을 유럽에 배치하기로 결정했다. 핵탄두를 장착하고 있는 퍼싱-2는 사거리 1770km의 정확도 30m인 강력한 미사일이었다. 그러자 다시 소련이 불리해지는 상황이 됐다. 1985년 3월 고르바초프가 소련의 새 서기장이 되면서 미국과 INF에 대한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됐다. 그해 가을 고르바초프는 소련의 SS-20 탄두와 유럽의 나토 동맹국들에 배치된 중거리 미사일 탄두 사이에 균형을 맞추자고 제안했다.
당연히 미국도 관심을 가졌다. 1986년 아이슬란드 레이캬비크 정상회담에서 고르바초프는 레이건이 1981년 제안했던 제로 옵션을 수용했다. 이에 따라 미소 정상은 포괄적인 중거리 미사일 제거에 합의했고 1987년 12월 8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레이건과 고르바초프가 INF 조약에 서명했다. 그 결과 유럽에서 중거리 미사일을 모두 제거하는 제로 옵션을 넘어 전 세계의 미소 중거리 미사일을 없애는 글로벌 더블 제로 옵션을 달성하게 됐다. 그때 레이건 대통령은 이 역사적인 합의는 이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앞에 놓인 여러 긴급 현안을 다루는 데 기여하는 협력관계의 시작이라며 찬사를 보냈다. 냉전 최고의 군축 성과로 치던 INF 조약에서 미국의 탈퇴는 갑작스러운 일은 아니었다. 오바마 행정부 때부터 걱정해오던 러시아의 도발적 행위에 대해 트럼프가 과감하게 결정을 내린 것뿐이다. 러시아가 2008년부터 새로운 순항미사일을 실험하고 있다는 첩보가 오바마 행정부 2기 때부터 포착되기 시작했다. 이에 오바마 행정부의 고테밀러 군비 통제관이 2013년 처음으로 러시아 관리에게 순항미사일 시험이 INF 조약 위반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미 국무부는 매년 발표하는 군비 통제, 비확산, 군축이행 보고서에서 2014년 러시아의 순항미사일 생산과 실험의 문제점을 적시했다. 2016년에는 뉴욕타임스까지 러시아의 조약 위반을 보도했다. 같은 해 11월 미국 요청으로 13년 만에 INF 특별검증위원회를 제네바에서 개최해 러시아의 조약 위반 사실을 제기했으나 러시아는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그의 핵무기 없는 세상 비전의 명예에 손상이 올까 부담으로 INF 조약 탈퇴까진 결심하지 않았다. 2017년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자 뉴욕타임스는 러시아가 신형 순항미사일을 작전부대에 배치했다며 이는 조약 위반이라고 보도했다. 이 보도로 대선 당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우호적이었던 트럼프의 마음이 상하게 됐다고 한다. 결국 미 국무부는 같은 해 4월 문제의 미사일이 INF 조약 위반이라고 보고서에 명시했다. 이 미사일은 그해 말 나토 명칭으로 SSCA, 러시아 명칭으론 9M729로 확인됐다. 이 신형 미사일은 러시아가 2006년 배치한 이스칸데르 M과 유사한 형태이나 사거리 500에서 2500km의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다. 러시아는 이 미사일로 2개 대대를 만들었는데 한 개는 러시아 서남부에 위치한 카푸스티냐 지역의 실험장에, 나머지 한 개 대대는 확인되지 않는 제3의 장소에 배치했다고 한다. 러시아는 9M729 미사일을 지난해 말까지 100기가량 생산했다. 2018년이 되자 러시아의 INF 조약 위반에 강경 대응을 촉구해온 미 의회가 2019 국방수권법을 내놓았다. 국방수권법에는 러시아의 중대 위반 심의국은 법적으로 INF 조약 운용 전체 혹은 일부 중단할 수 있다는 내용이 반영됐다. 그리고 의회는 미 행정부로 하여금 올해 1월 15일까지 러시아의 중대한 INF 조약 위반이 미국을 구속하는지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이처럼 일이 이렇게 커지자 트럼프는 2018년 10월부터 러시아에 60일 이내 러시아가 조약을 준수하지 않으면 미국은 조약을 중지할 것이라는 최후 통첩을 보냈다. 그러나 러시아는 뻔뻔하게도 증거를 내라며 사실을 부정했다. 오히려 강한 러시아를 표방해온 푸틴 대통령은 새로운 무적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해 배치하는 등 미국의 탈퇴에 맞대응하겠다는 식이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올 2월 1일 INF 조약을 중지하고 6개월 뒤 탈퇴할 것이라고 발표했다.